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사랑하는 고전 제인 에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전 소설 여주인공 인물 중 가장 사랑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척 설렙니다.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의류문화사에서 출간했고요. 옮긴 사람은 현재 카이스트 인문사회학부 교수로 재직 중인 조에리님입니다. 그리고 이 책의 쪽수는 718쪽이고요. 제인 에어를 쓴 샬롯 브론테는 1816년 영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샬롯 브론테의 자매들 또한 특출난 문학적 재능이 있었죠. 폭풍의 언덕을 쓴 에밀리 브론테, 아그네스 그레이를 쓴 앤 브론테입니다. 동생 둘은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요절했고요. 샬롯 브론테도 39에 폐결핵으로 죽고 맙니다. 샬롯 브론테는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편견을 의식해서 초판을 출간할 때 커러벨이라는 남성적인 필명을 사용해서 저자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제인 에어 출간 직후 2달 만에 2쇄를 찍는 등 엄청난 성공을 거둔 작품입니다. 이 소설은 제인 에어가 지나온 삶을 회상하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데요. 고아인 제인 에어와 부유하지만 불행한 에드워드 로체스터와의 사랑 이야기가 이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19세기 당시 배경은 여성의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남성에 의해 결정이 되고 여성은 가정과 남성의 헌신함으로써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소설에서 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 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그물로도 저를 잡을 수 없어요. 저는 독립적인 의지를 지닌 자유로운 인간이에요. 제 자유의지로 당신을 떠날 거예요. 스스로를 자신의 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낭독할 부분은 로체스터와 제인의 결혼식 날 로체스터에게 정신병을 앓고 있는 아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제인이 결혼을 거부하고 떠나는 장면입니다. 제인의 고뇌가 너무나 생생하게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인 에어를 사랑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명장면인데요. 편안함의 유혹, 죄의 유혹을 즉시 끊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결단력에 그 용기에 박수를 보내게 되는 장면입니다. 빈 털터리가 되어 막막한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선택했다는 거죠. 로체스터를 떠나면서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제인 에어를 읽으면서 가장 끌린 문장입니다. 고독하고 벗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존중할 거야 라는 말입니다. 자신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며 꿋꿋하게 이겨내고 삶의 문제를 타인에게 기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사랑하며 죄와 타협하지 않고 과감히 끊을 수 있는 결단력과 사랑을 아름답게 완성한 제인 에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큰 자극이 되는 여성임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인 에어와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7시에 소피가 옷을 입혀주러 왔다. 옷을 입혀주는데 정말 시간이 오래 걸렸다. 너무 오래 걸리자 초조해진 로체스터 씨가 왜 안 내려오느냐고 사람을 올려보냈다. 그때 그녀는 내가 만든 평범한 비단 면사포를 브로치로 머리에 고정시키는 중이었다. 나는 가능한 한 빨리 그녀의 손에서 서둘러 빠져나왔다. 가만 계세요. 소피가 프랑스어로 외쳤다. 거울을 보세요. 거울도 안 보셨어요. 나는 문에서 돌아섰다. 옷을 차려입고 면사포를 쓴 사람이 보였다. 평소 내 모습과 너무 달라 이방인처럼 보였다. 제인,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서둘러 내려갔다.
계단 밑에서 로체스터 씨가 나를 맞이했다. 늑장꾸러기 같으니 초조해서 속이 타 죽겠는데 그렇게 꿈을 대다니. 그는 나를 식당으로 데리고 가서 자세히 쭉 훑어보더니 백합처럼 아름답고 내 삶의 자랑거리일 뿐 아니라 내 눈의 즐거움이요 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10분 안에 식사를 해야 한다며 종을 울렸다. 최근 고용된 마부가 종소리를 듣고 왔다. 조는 마차를 준비해 놓았는가? 네, 주인님. 짐은 다 내려다 놓았는가? 내려다 놓았습니다, 주인님. 교회로 가서 우드 씨와 목사포가 있는지 보고 오게. 독자도 알다시피 교회는 바로 대문 뒤에 있었다. 마부는 곧 돌아왔다. 우드 씨는 목사관에서 목사복을 입고 계십니다. 마차는 말에 마구를 채우고 있습니다. 교회 갈 때는 마차가 필요 없네. 하지만 우리가 돌아올 때는 준비가 완료되어 있어야 하네. 상자와 짐을 실어 끈으로 묶고 마부는 마부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네. 네, 주인님. 제인 준비되었소? 나는 일어났다. 신랑 들러리도 신부 들러리도 친척도 없이 아무도 우리를 기다리거나 인도해 주지 않았다. 나하고 로체스터 씨 뿐이었다. 우리가 지나갈 때 홀에 페어팩스 부인이 서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무언가 말을 걸고 싶었지만 강철처럼 강한 그의 손에 잡혀 성큼성큼 걷는 로체스터 씨에게 거의 끌려가다시피 했다. 로체스터 씨의 얼굴을 보니 잠시라도 꾸물거렸다가는 큰일 날 태세였다. 다른 신랑들도 그럴지 의아했다. 목적을 향해 돌진하고 지나치게 엄숙한 결의에 차 있었다. 다른 신랑도 눈썹이 그렇게 단호하고 눈동자가 활활 타며 빛날지 궁금했다. 그날 날씨가 맑았는지 흐렸는지도 기억이 안 난다. 마차를 타고 내려가면서 하늘도 땅도 보지 못했다. 내 마음은 내 눈과 함께 있었고 마음도 눈도 로체스터 씨만 바라보았다. 가는 내내 로체스터 씨는 똑바로 앞을 향해 무언가를 사납게 뚫어져라 보다가 시선을 떨고 왔다가 했다. 그 보이지 않는 뭔가를 나도 보고 싶었다. 그는 그 어떤 힘을 끌어안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는데 나는 그 힘을 느끼고 싶었다. 그는 교회 마당에 있는 쪽문 앞에 멈추었다. 내가 숨을 헐떡이는 걸 알아채고 그가 말했다. 내가 내 사랑에게 너무 잔인했나 보. 잠깐만 멈춰 쉽시다. 내게 기대어 제인. 지금도 내 앞에 펼쳐져 있던 낡은 회색 교회. 교회의 뾰족탑 주위를 맴돌던 까마귀. 저 멀리 보이던 불그스레한 아침 하늘이 떠오른다. 또한 초록색 무덤이 기억나고 묘지 사이를 거닐면서 이끼 낀 묘비에 새겨진 묘비명을 읽고 있던 두 명의 낯선 남자도 잊을 수 없다. 그들이 우리를 보고 교회 뒤쪽으로 가는 바람에 유심히 보았다. 그들이 연문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결혼식 증인인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로체스터 씨는 그들을 보지 못했다. 그는 새하얗게 질려 창백한 내 얼굴을 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마에서 땀이 흐르고 뺨과 입술은 싸늘해졌다. 내가 곧 기운을 차리자 그는 부드럽게 나를 데리고 교회 현관으로 이어지는 길을 올라갔다. 우리는 조용하고 조촐한 교회 안으로 들어갔다. 목사는 흰색 목사복을 입고 나지막한 제단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는 서기가 서 있었다. 교회 안은 아주 조용했다. 멀리 구석에서 두 사람 그림자만 움직이고 있었다. 내 추측이 옳았다. 그 낯선 남자들은 우리보다 먼저 슬쩍 들어와 로체스터 가문의 무덤 옆에 서 있었다. 그들은 우리 쪽으로 등을 돌리고 쇠창살 사이로 시간의 때가 묻은 대리석 무덤을 보고 있었다. 무덤에는 내전 당시 마스터 무어에게 살해당한 데이머 드 로체스터와 그의 아내인 엘리자베스를 지키는 천사가 조각되어 있었다. 우리 자리는 성찬대 난간 쪽이었다.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나서 어깨 너머로 보았다. 그 낯선 남자들 중 한 사람, 분명히 신사로 보이는 사람이 제단을 향해 앞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예배가 시작되었다.
결혼식이 진행될 것이라는 설명이 끝나자 목사가 한 걸음 앞으로 걸어 나와 로체스터 씨 쪽으로 몸을 약간 숙이고 말했다. 두 분 모두에게 명령하는 바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을 통해 합법적으로 결합하는데 방해물이 있다면 지금 고백하십시오. 모든 마음속 비밀이 드러나는 무시무시한 최후의 심판의 날 두 분이 대답하는 것처럼 대답해 주십시오. 하느님 말씀이 아닌 것으로 맺어진 사람은 하느님에 의해 맺어진 것도 아니고 그런 결혼은 불법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관습대로 잠시 쉬었다. 그런 말을 한 다음 잠시 쉴 때 대답이 나와 침묵이 깨진 적이 있을까? 아마 100년에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목사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잠시 숨을 멈춘 뒤 계속 진행하려고 했다. 그는 이미 로체스터를 향해 손을 뻗고 그대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겠는가? 라고 물으려 막 입을 열려던 참이었다. 그때 옆에서 말하는 소리가 똑똑히 들렸다. 이 결혼은 계속될 수 없습니다. 장애물이 있다고 선언하는 바입니다. 목사는 그 말을 한 사람을 바라보더니 아무 말도 못했다. 서기도 마찬가지였다. 로체스터 씨는 마치 발밑에서 지진이 난 것처럼 약간 휘청거렸다. 그는 다시 똑바로 섰으나 머리나 눈길을 돌리지 않고 말했다. 계속하시오. 그가 조용히 그윽한 목소리로 이 말을 하자 교회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다. 곧 우드 씨가 말했다. 지금 한 말에 대해 그 말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는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 뒤에서 이런 말을 덧붙였다. 저는 제 말을 입증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결혼에는 넘을 수 없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로체스터 씨는 이 말을 들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는 완고한 표정으로 엄격하게 서서 내 손을 잡은 뒤 꼼짝도 하지 않았다. 그가 얼마나 강하게 그리고 뜨겁게 내 손을 잡았던지 넓은 창백한 이마는 딱딱해져 매끈한 대리석 같았다. 조용히 주위를 살피는 그의 눈이 얼마나 사납게 빛났던지. 우드 씨는 어쩔 줄 모르는 것 같았다. 어떤 성격의 방해물이요? 그가 물었다. 어쩌면 극복될 수도 있고 해명될 수도 있는 것일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극복될 수 없는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렸고 다시 그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말을 한 사람이 앞으로 나와서 난간에 기댔다. 그는 조용히 차분하고 침착하게 한마디 한마디를 또렷이 말했다. 간단히 말해 그는 이미 결혼한 상태입니다. 로체스터 씨의 아내는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조용히 말한 그 한마디에 내 신경이 부르르 떨렸다. 천둥이 쳐도 이렇게 떨린 적은 없었다. 그 말 한마디에 내 피가 광폭하게 흘렀다. 피에 서리가 내리거나 불이 났어도 그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나는 침착했다. 기절할 위험은 없었다. 로체스터 씨를 바라보았는데 오히려 그가 나를 보게 만들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한 암석 같았다. 두 눈은 부싯돌처럼 번득였다. 그는 아무것도 부인하지 않았다. 이 모든 일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는 내가 사람임을 잊은 것처럼 말없이 미소도 짓지 않고 내 허리를 안고는 꼼짝 못하게 했다. 당신은 누구요? 그가 끼어든 남자에게 물었다. 나는 런던 빵빵가에 있는 변호사 브리거스입니다. 그런데 왜 내게 아내가 있다고 뒤집어 씌우는 거요? 당신이 부인하더라도 법이 인정하는 당신의 아내가 살아있음을 일깨워 드리는 겁니다. 그럼 내게 그녀를 설명해 보시오. 이름과 부모와 거주지를 대보시오. 물론입니다. 브리기스 씨가 침착하게 주머니에서 종이를 꺼내더니 비음이 섞인 공식적인 어투로 크게 읽어내려갔다. 땡땡년 10월 20일 15년 전의 날짜였다. 영국 땡땡주의 펀딘 장원 및 땡땡현의 손필드에 사는 에드워드 페어팩스 로체스터는 상인인 조너스 메이슨과
서인도 제도 출신인 그의 아내 안토이네타의 딸이며 내 동생인 버사 안토이네타 메이슨과 자메이카의 스페니시 타운 땡땡 교회에서 결혼했음을 확인하고 입증한다. 그 결혼 기록은 그 교회의 등록에서 찾을 수 있고 복사본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다. 리처드 메이슨 서명. 그것 진짜 문서가 내가 결혼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아내로 언급된 여자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증명할 순 없어. 석 달 전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아시오? 그 사실을 입증할 증인이 있습니다. 그의 증언을 들으면 선생님께서도 부인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 사람을 보여주시오. 아니면 당장 꺼지시오. 우선 그 사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메이슨 씨, 이리로 좀 나와주십시오. 그 이름을 듣자 로체스터 씨는 이를 악물고 심한 격려를 일으켰다. 바로 옆에 붙어있던 내게 그가 분노와 절망에 휩싸여 발작적으로 몸을 떠는 것이 느껴졌다. 지금까지 뒤에서 어슬렁거리던 두 번째 낯선 남자가 가까이 다가왔다. 변호사의 어깨 너머로 창백한 얼굴이 내다보고 있었다. 그랬다. 그 사람은 바로 메이슨 씨였다. 로체스터 씨는 몸을 돌려 그를 노려보았다. 내가 말한 적이 있지만 로체스터 씨의 눈은 검은색이었는데 이제 우울한 그 눈이 황갈색, 아니 충혈되어 시뻘갰다. 얼굴도 상기되어 있었다. 마치 심장에 불이 올라와 퍼지는 것처럼 올리브빛 광대뼈와 창백한 앞니마가 벌겋게 달구어져 있었다. 그는 움찔하더니 힘센 팔을 번쩍 들었다. 메이슨을 쳐서 교회 바닥에 때려 눕히고 가차없이 휘결겨 숨통을 끊어놓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메이슨이 피하면서 희미하게 소리쳤다. 하느님 맙소사. 로체스터 씨는 경멸하며 냉담하게 바라보았다. 마치 마른 병이 돌아 모두 다 시들게 한 것처럼 그의 분노가 사라져버렸다. 그는 단지 이렇게만 물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새하얗게 질린 메이슨의 입술에서 거의 들리지 않게 대답이 새어나왔다. 들리게 똑똑히 대답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내가 다시 묻는데 무슨 말을 하려는 거야? 저기 목사가 끼어들었다. 신성한 교회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메이슨을 향해 부드럽게 물었다. 이 신사분의 아내가 아직도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고 계십니까? 용기를 내세요. 변호사가 재촉했다. 솔직히 말하세요. 그녀는 지금 손필드 저택에 살고 있어요. 좀 더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메이슨이 말했다. 지난 4월에 그녀를 봤습니다. 난 그녀의 오빠입니다. 손필드라고 하셨어요. 목사가 감탄사를 내질렀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저는 여기 오랫동안 살았는데 손필드 저택에 로체스터 부인이 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냉소적으로 로체스터의 입술이 뒤틀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가 중얼거렸다. 안 돼. 하느님 맙소사. 그런 이름으로 그녀 이야기가 들리지 않게 하려고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는 생각에 잠겼고 10분쯤 혼자 곰곰이 생각하더니 마침내 결심을 하고 선언했다. 이걸로 됐소. 총에서 총알이 나오듯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군. 우드 씨, 그 책을 치우고 목사복을 벗으시오. 존 그린 씨, 가셔도 됩니다. 오늘은 결혼식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하라는 대로 했다. 로체스터 씨는 냉담하게 마구 이야기를 했다. 중혼은 더러운 말이요. 하지만 중혼을 할 작정이었소. 그런데 운명이 날 이겼거나 아니면 신이 날 저지했소. 아마 후자일 거요. 지금 이 순간 난 악마나 다름없소. 저기 있는 목사님 말씀대로 가장 엄격한 판단을 받아 꺼지지 않는 불과 죽지 않는 벌레들 속으로 떨어져 마땅하오. 신사분들, 내 계획은 실패했소. 변호사와 그의 의뢰인이 한 말은 사실이오. 나는 결혼한 적이 있고 나와 결혼한 여자는 살아있소. 저기 있는 집의 로체스터 부인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소.
우드씨, 하지만 간수가 지키는 수수께끼에 미친 사람이 거기 있다는 소문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것이요. 누군가는 당신에게 그 여자가 사생아인 내 읍은 누이라고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버린 정부라고 수군댔을 거요. 이제 내 아내, 15년 전에 결혼한 내 아내임을 알려주겠소. 그녀의 이름은 버사 메이슨으로 마음 먹고 소동을 부린 이 사람의 여동생이요. 지금은 하얗게 질려 벌벌 떨고 있지만 말이요. 역으로 강심장이 되려면 어때야 하는지 보여주고 있어. 기운내게 딕, 날 무서워하지 말게. 난 여자 같은 자네를 칠 뻔했네. 버사 메이슨은 미쳤소. 그녀는 정신병력이 있는 가문 출신이요. 그 집안에서는 3대째에 걸쳐 백치와 미친 사람들이 나왔소. 서인도 제도 출신인 그녀 어머니는 미친 여자인데다 술주정뱅이였소. 그 딸과 결혼한 후에야 알았지만 말이요. 버사는 효노답게 두 가지 모두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기 때문에 가족의 비밀에 대해 모두 침묵을 지켰던 거요. 나는 매력적인 동반자, 순결하고 현명하고 겸손한 동반자를 얻었어.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상상이 갈 거요. 하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들을 겪었어. 정말 대단한 경험을 했어. 당신들이 알 수 있다면 좋겠어. 하지만 더 이상 설명은 하지 않겠어. 브리그스 씨, 우드 씨, 메이슨, 당신들을 집으로 초대하오. 와서 풀 부인의 환자, 내 아내인 여자를 방문하시오. 내가 어떤 여자에게 속아서 청혼했는지 알게 될 거요. 그리고 내가 그 계약을 깨고 적어도 동정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판단해 주시오. 그가 나를 보며 계속 말했다. 이 여자는 우드씨 당신만큼이나 숨겨진 비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 그녀는 모든 것이 정당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어. 이미 사악하고 미친 짐승 같은 아내에게 사기 결혼당한 나 같은 놈과 거짓 결합을 하는 함정에 빠졌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오. 모두 날 따라오시오. 그는 아직도 내 손을 꼭 쥐고 교회를 떠났다. 3명의 신사가 그의 뒤를 따랐다. 저택 현관에는 마차가 있었다. 그 마차를 마구간으로 가져가게 존. 로체스터 씨가 냉정하게 말했다. 오늘 마차는 필요 없네. 우리가 들어서자 페어팩스 부인과 소피와 아델과 레아가 우리를 맞이하며 인사했다. 모두 저리로 가시오. 주인이 소리쳤다. 축하 인사는 집어치우시오. 원하는 사람이 없어. 나도 원치 않소. 15년 전에야 했어야 할 인사로 이젠 너무 늦었어. 그는 계속 앞으로 나가 계단을 올라갔다. 그는 여전히 내 손을 쥐고 있었고 여전히 신사들에게 따라오라고 했다. 그들은 그를 따라왔다. 우리는 첫 번째 층계를 올라 갤러리를 지나 3층으로 갔다. 로체스터 씨가 마스터키로 나지막한 검은색 문을 열어 우리는 큰 침대와 그림이 그려진 캐비닛과 걸개가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몇 페이지를 건너뛰어서 읽겠습니다. 지금 털어놓는 것처럼 처음부터 당신의 관대함과 고결함에 호소해야 했소. 고뇌에 찬 내 인생에 대해 털어놓고 얼마나 고상하고 가치 있는 삶에 목말라하고 갈구하는지 묘사해야 했소. 당신에게 결심을 보여줄 게 아니라 일편단심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나의 깊은 마음을 보여주어야 했소. 내 사랑의 맹세를 받아주고 당신도 맹세하시오. 제인, 지금 맹세해 주시오. 잠시 침묵이 흘렀다. 왜 말이 없어, 제인? 나는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었다. 뜨거운 철로 된 손이 나의 내장을 움켜쥐었다. 끔찍한 순간이었다. 투쟁, 암흑, 활활 타는 불길로 가득한 순간이었다. 나만큼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숭배했다. 그런데도 사랑과 우상 모두 포기해야 했다. 황량한 한 단어가 의무를 표현해줬다. 떠나라. 제인, 당신에게서 무엇을 원하는지 알겠소?
이렇게만 맹세해 주시오. 나는 당신의 사람이 되겠어요, 로체스터 씨. 로체스터 씨, 저는 당신의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다. 제인.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그 부드러운 목소리가 슬픔에 젖어 있었다. 그리고 동시에 불길한 두려움으로 돌처럼 싸늘해진 목소리였다. 이 차분한 목소리는 사자가 포효하기 전에 헐떡거리는 소리였다. 제인, 당신은 한쪽 길로 가고 나는 다른 길로 보내겠단 말이오. 그래요. 제인, 정말 그런 뜻이오? 그래요. 지금도? 그가 내 이마와 뺨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말했다. 그래요. 나는 잽싸게 그에게서 완전히 빠져나왔다. 제인, 너무하오. 이건 악한 일이오. 날 사랑하는 건 악한 일이 안 될 거요. 당신 말대로 하는 게 악한 일일 거예요. 그는 눈썹을 치켜뜨고 험상궂은 표정을 지었다. 그의 이목구비가 일그러졌다. 그는 일어났다. 하지만 아직은 참고 있었다. 나는 몸을 지탱하기 위해 의자와 등판을 잡았다. 나는 흔들렸고 두려웠다. 하지만 결심했다. 잠깐만 제인. 그대가 떠난 뒤 내가 얼마나 끔찍한 삶을 살지 한번 상상해 보시오. 나의 모든 행복이 그대와 함께 사라질 거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남겠소? 아내라고는 위층에 미친 여자밖에 없소. 오히려 저기 교회 묘지에 있는 시체가 아내인 게 더 낫겠소. 내가 뭘 하겠소, 제인. 어디 가서 친구를 찾고 어디 가서 희망을 얻겠소. 제가 하라는 대로 하세요. 신과 당신 자신을 믿으세요. 천국을 믿으세요. 거기서 다시 만나기를 바라세요. 그러면 당신은 내 말대로 하지 않을 작정이요? 네. 그러면 내게 불행하게 살다 저주받은 채 죽어가라고 선고를 내리는 거요?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죄를 짓지 말고 사시길 바라요. 그리고 평온하게 돌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내게서 사랑과 순수함을 낚아채 가겠다는 거요? 나를 내팽개쳐서 내가 열정 대신 욕망을 추구하고 일삼아 사악한 짓을 하게 하려는 거요? 로체스터 씨, 제가 스스로 그런 운명을 낚아채지 않듯이 당신도 그런 운명을 택하지 마세요. 우리는 참고 노력하도록 태어났어요. 나도 그렇고 당신도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제가 당신을 잊기 전에 당신 쪽에서 먼저 잊을 거예요. 그런 말로 날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내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어. 내가 분명히 변치 않을 거라고 말하는데 그대는 내 얼굴에 대고 내가 곧 변할 거라고 하오. 당신 판단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당신 생각이 얼마나 괴팍한지 행동으로 증명하고 있어. 단지 인간의 법을 어기는 것보다 동료 인간을 절망에 빠뜨리는 게 더 나은 일이오. 당신이 법을 어겨도 그 누구도 해를 입지 않소. 나와 함께 살아도 화를 낼까봐 걱정되는 친척도 없고 친구도 없지 않소. 이 말은 사실이었다. 그가 말하는 동안 내 양심과 이성이 나를 배반하고 그를 거역하는 것은 죄라며 나를 비난했다. 감성 못지않게 양심과 이성은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그의 말대로 해. 그의 비참함을 생각해봐. 혼자 남았을 때 그가 어떨지 생각해봐. 그의 앞뒤 가리지 않는 성격을 잊지 마. 절망에 잠겨 무모한 행동을 할 것을 생각해봐. 그를 위로하고 구원하고 사랑하고 그의 사람이 되겠으며 그를 사랑하겠다고 말해. 도대체 누가 너에게 아랑곳이나 하겠어? 네가 무슨 짓을 하든 해를 입을 사람은 없잖아. 그러나 여전히 굴하지 않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고독하고 벗도 없고 의지할 데가 없을수록 더욱더 나 자신을 존중할 거야.
하느님이 내려주시고 인간이 인정한 법을 지킬 거야. 지금처럼 미친 때가 아니고 제정신일 때 옳다고 생각했던 원칙을 지키며 살 거야. 법이나 원칙은 유혹이 없는 때를 위한 게 아니야. 지금처럼 몸과 영혼이 그 엄격함에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때를 위한 거야. 법과 원칙은 엄격해야 하고 절대로 어겨서는 안 돼. 나 편한 대로 어겨도 되는 것이라면 법과 원칙에 무슨 가치가 있겠어? 법과 원칙은 가치 있는 것이야. 항상 그렇게 믿고 왔어. 그런데 지금 그렇게 믿지 못한다면 내가 미친 거야. 아주 미친 거야. 아주 미쳐서 혈관을 따라 불길이 활활 타오르고 심장은 맥박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빨리 뛰고 있어. 지금 내가 기댈 것은 미리 생각해둔 의견, 예전의 결심들이야. 꿋꿋하게 거기에 발을 딛고 서야 해. 나는 그렇게 했다. 로체스터 씨는 내 표정을 읽고 내가 그렇게 했다는 것을 알았다. 그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그 다음은 어찌됐든 그는 마구 화를 냈다. 마루를 왔다 갔다 하고 내 팔을 잡고 내 허리를 끌어안았다. 그의 활활 타는 눈빛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육체적으로는 용광로의 바람과 불길 앞에 노출된 그루터기처럼 무력했지만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차분했고 궁극적으로는 안전할 것을 확신했다. 다행히도 그 영혼은 눈이라는 통역자를 가지고 있었다. 눈은 종종 무의식적인 통역자지만 여전히 정확한 통역자이기도 했다.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보았다. 그의 사나운 얼굴을 보자 나도 모르게 한숨이 새어나왔다. 그가 아프게 손목을 잡았고 나는 버둥거리느라 기진맥진했다. 그는 이를 갈면서 말했다. 아니, 이렇게 나약하며 동시에 이렇게 불구린 사람은 처음이요. 내 손 안에 이 여자는 갈대에 지나지 않는데 내 손으로 이 여자를 휘게 할 수는 있지만 이 여자를 휘게 하고 부러뜨리고 짓밟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 저 눈을 봐. 저 눈으로 보면서 용기 이상의 것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내게 도전하는 야생적이고 단호하고 자유로운 사람이야. 세 장을 가지고 무슨 짓을 해도 야성적이고 아름다운 새를 잡을 수는 없어. 야성적이고 아름다운 사람. 억지로 문을 열고 그 보잘것없는 감옥을 산산조각 내봐야 내 분노로 포로가 해방될 뿐이지. 정복자는 되겠지만 그 안의 새는 내가 세장 주인이라고 말하기도 전에 하늘로 날아가 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너. 힘과 의지와 미덕과 순결함을 지닌 정신이야. 그 부서지기 쉬운 육체만 가져서는 안 돼. 원하기만 하면 스스로 부드럽게 날갯짓을 하며 내 가슴에 기대어 편히 쉴 수 있지만 억지로 붙잡으면 움켜진 손이 향유처럼 빠져나갈 거야. 내가 그대의 향기를 들이마시기 전에 사라질 거야. 오시오, 제인, 오시오. 이 말을 하면서 그는 잡고 있던 손목을 놓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기만 했다. 미친 듯이 힘을 주어 잡는 것보다 그 시선을 물리치는 게 힘들었다. 하지만 지금 굴복한다면 어리석은 짓이다. 나는 감히 그를 화나게 만들었다. 그의 슬픔을 피해야만 한다. 그래서 나는 문 쪽으로 물러갔다. 가는 거요, 제인? 가는 거예요? 날 떠나는 거요? 네. 내게 오지 않겠소? 나의 위안자이자 구원자가 되지 않겠소? 내 깊은 사랑과 미칠 듯한 슬픔과 광폭한 기도, 이 모든 게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요. 그의 목소리는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에 젖어 있었다. 가는 거예요. 꿋꿋하게 이 말을 반복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던가. 제인, 그러면 가시오. 하지만 여기 고통 속에 나를 남겨놓고 가는 거요. 당신 방으로 가서 내가 한 말을 모두 다시 생각해 보시오. 그리고 제인, 나의 고통을 봐주시오. 나를 생각해 주시오.
그는 돌아섰다. 그는 소파에 몸을 던져 엎드렸다. 제인, 내 희망, 내 사랑, 내 인생이여. 그의 입에서 고통에 찬 말이 띄엄띄엄 새어나왔다. 그러고 나서 격렬하게 울기 시작했다. 나는 이미 문에 가 있었다. 하지만 독자여, 나는 다시 돌아왔다. 물러섰던 만큼이나 단호하게 그에게 돌아왔다. 그의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울었다. 쿠션에 묻혔던 그의 얼굴을 내 쪽으로 돌린 다음 그의 뺨에 입을 맞췄다. 손으로 그의 머리를 만졌다. 신의 가호가 있기를 바래요. 주인님, 신의 가호로 해로운 일이나 나쁜 일이 없기를 바래요. 신께서 옳은 길로 인도하고 위로해 주시길 바래요. 내게 베푸신 친절만큼 보상을 받으시길 바래요. 내게는 작은 제인의 사랑이 최고의 보상이 될 거요. 그 사랑 없이는 내 가슴이 찢어지요. 하지만 제인은 날 사랑할 거요. 그렇소. 고귀하게 그리고 관대하게 날 사랑할 거요. 그의 얼굴로 피가 솟았다. 눈에서는 불길이 뿜어져 나왔다. 그는 벌떡 일어나 팔을 뻗었다. 하지만 나는 그의 포옹을 피해 얼른 그 방을 떠났다. 안녕히 계세요. 그를 떠날 때 나는 가슴속으로 외쳤다. 그리고 절망이 덧붙였다. 영원히 안녕히. 그날 밤 나는 잘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쏟아졌다. 생각 속에서 어린 시절의 광경으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게이츠헤드의 붉은 방에 누워 있었다. 밤은 어두웠고 이상한 공포에 사로잡혀 떨고 있었다. 아주 오래전 나를 기절시켰던 빛이 이 환상에 돌아와 벽 위로 미끄러지듯이 올라가 잘 보이지 않는 천장 가운데서 잠시 멈추더니 떨리는 것처럼 보였다. 그 빛을 보기 위해 머리를 들었다. 지붕이 갈라지더니 높은 하늘에 뜬 흐린 구름으로 변했다. 구름을 뚫고 나오려는 달이 내뿜는 빛이었다. 나는 달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정말 이상한 기대감을 가지고 보았다. 마치 둥근 달 위에 최후의 단어가 쓰여 있는 것처럼 보였다. 달이 그런 식으로 구름을 헤치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처음 보았다. 즉, 손 하나가 검은 구름을 뚫고 나와 구름을 완전히 젖혔다. 그러고 나서 푸른 하늘에서 달이 아니라 하얀 인간의 형체가 빛났다. 그 형체는 지상을 향해 찬란한 이마를 기울이고 있었다. 그 형체는 나를 보고 또 보았다. 그 형체는 내 영혼에 대고 말했다. 그 목소리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멀리 있으면서도 아주 가까이 있기도 했다. 그것은 내 가슴에 대고 속삭였다. 딸이여, 유혹에서 피해라. 어머니, 그럴게요. 나는 몽환적인 꿈에서 깨어난 뒤 그렇게 대답했다. 아직도 밤이었지만 7월의 밤은 짧았다. 자정이 지나고 곧 새벽이 찾아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기에 너무 이르지는 않아 라고 생각했다. 나는 일어났다. 옷은 이미 입고 있었고 잘 때 신발만 벗은 상태였다. 서랍 어디에 속옷과 목걸이와 반지가 있는지 알고 있었다. 이 물건들을 찾던 중 나는 로체스터 씨가 며칠 전에 억지로 준 진주 목걸이를 보았지만 그것은 그대로 두었다.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니고 공기 중으로 녹아 사라진 환상의 신부의 것이었다. 다른 물건들을 하나의 꾸러미로 만들었다. 20실링이 든 지갑을 호주머니에 넣었다. 밀짚 모자에 끈을 묶고 쇼를 고정시킨 다음 그 꾸러미와 슬리퍼를 가지고 방을 살금살금 빠져나왔다. 이때는 슬리퍼도 신지 않았다. 안녕히 계세요. 친절한 페어팩스 부인. 나는 그의 방 앞을 미끄러지듯이 지나가면서 속삭였다. 안녕, 내 사랑하는 아델. 나는 아이 방을 쳐다보면서 말했다. 들어가서 그녀를 안을 생각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귀가 밝은 그 사람 몰래 가야 하는데 그 사람이 지금 듣고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나는 멈추지 말고 로체스터 씨의 방을 지나갔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 방문 앞에서 심장 박동이 멈추는 바람에 발길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방 주인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어쩔 줄 모르며 방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까지 왔다 갔다 하고 내가 듣는 동안에도 몇 번이나 한숨을 쉬었다. 이 방에 천국, 잠시나마 천국이 있었다. 이 방 앞에서 내가 선택하기만 한다면 안으로 들어가 다음과 같이 말하면 되는 것이었다. 로체스터 씨, 죽을 때까지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과 함께 살겠어요. 그러면 내 입가에 환희의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다정한 주인은 잠들지 못하고 초조해하며 날이 밝기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아침이면 그는 나를 보러 올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미 사라진 뒤일 것이다. 그는 나를 찾으러 사람을 보낼 것이다. 하지만 결코 찾지 못할 것이다. 그는 버림받고 사랑을 거부당했다고 느낄 것이다. 그는 고통스러워하고 아마 필사적이 될 것이다. 나는 이런 생각도 했다. 내 손이 자물쇠를 향해 움직였다. 나는 얼른 손을 거두고 계속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갔다. 쓸쓸하게 계단을 따라 아래로 내려갔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고 있어 기계적으로 그 일을 했다. 부엌에서 연문 열쇠를 찾고 기름병과 깃털을 찾았다. 나는 열쇠와 자물쇠에 기름칠을 했다. 그리고 물과 빵을 조금 먹었다. 멀리 가야 하는데 최근에 아주 기운이 빠져 주저앉아 버리게 되면 안 되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일을 소리 없이 해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빠져나온 다음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당에는 새벽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대문은 닫혀 있고 열쇠는 채워져 있었다. 그러나 한쪽 문에 빗장만 채워져 있어 나는 그 문을 통과한 다음 떠났다. 물론 그 문도 닫았다. 그리고 나는 손필들을 벗어났다. 들판을 지나 1마일을 더 가자 밀코트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다. 그 길은 가본 적이 없었으나 종종 그 길을 보면서 어디까지 이어질까 궁금했다. 그 길 쪽으로 발길을 옮겼다. 이제는 생각할 것도 없고 뒤로 눈길 한번 줄 필요가 없었다. 앞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과거도 미래도 생각할 수 없었다. 과거는 천국처럼 달콤하지만 치명적으로 슬픈 페이지여서 그중 한 줄만 읽어도 용기가 다 사라지고 기운이 달아날 것 같았다. 미래는 끔찍한 빈칸이었다. 홍수가 지나간 뒤의 세상 같았다. 해가 떠오른 뒤에도 계속 들판과 울타리와 길을 따라서 걸었다. 아름다운 여름날 아침이었다. 그 길을 떠날 때 신고 나온 신발이 곧 이슬에 젖어 축축해졌다. 하지만 떠오르는 해도 미소 짓는 하늘도 깨어나는 자연도 바라보지 않았다. 교수대로 호송되는 길에 아름다운 광경을 스쳐갈 때 사형수는 그 길에 미소 짓는 꽃이 아니라 무거운 도끼날을 뼈와 혈관이 끊어져 나갈 것을 그 끝에 입을 벌리고 있을 무덤을 생각할 것이다. 나도 황량하게 도피할 일과 집 없이 방랑할 일만 생각했다.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럽게 내가 남겨놓은 것을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그의 방에서 일출을 보면서 곧 내가 와서 자신과 함께 머물겠으며 아내가 되겠다고 말하기를 바라고 있을 그의 모습이 생각났다. 나는 그의 아내가 되고 싶었다. 돌아가고 싶어서 헐떡였다. 지금도 너무 늦지 않다. 아직도 그에게 이별의 고통을 면하게 해줄 수도 있다. 확신하건대 그는 아직도 내가 도망간 것을 모르고 있을 것이다. 돌아가서 그의 위에 앉아 그의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그를 불행, 어쩌면 파멸해서 구원해 줄 수도 있다. 그의 자포자기가 두려웠다. 나보다 훨씬 더 심하게 자포자기 할 것을 생각하니 정말 괴로웠다. 그 두려움이 내 가슴 속에서 민을 달린 화살촉이 되었다. 그것을 빼내려고 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추억으로 그 화살촉이 더 가슴 속을 파고들어 너무 고통스러워졌다. 작은 관목숲에서 새들이 노래하기 시작했다. 새들은 자기 짝에게 충실했다. 새들은 사랑의 상징이었다.
나는 무엇인가? 가슴이 아픈 가운데서 미친 듯이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나 자신이 혐오스러웠다. 아무리 나 자신을 인정해도 아무리 자존심을 내세워도 위안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나의 주인에게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고 떠났다. 나 자신에게도 내가 가증스러웠다. 그래도 여전히 몸을 돌릴 수 없고 한 발자국도 뒤로 되돌아갈 수 없었다. 신이 나를 인도했음에 틀림없다. 나 자신의 의지나 양심에 대해 말하자면 격렬한 슬픔으로 의지가 짓밟혔고 양심도 질식 상태였다. 홀로 걸으면서 내내 마구 울었다. 미친 사람처럼 빠르게 걸었다. 마음부터 약해지더니 사지에서 기운이 빠져 주저앉았다. 얼굴을 축축한 풀밭에 묻은 채 몇 분이고 땅바닥에 누워 있었다. 여기서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아니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곧 일어섰다. 두 손, 두 발로 기어가다시피 일어섰다. 단호하게 꼭 큰 길로 나가겠다는 열정에 차 있었다. 큰 길에 도착하자 울타리 아래서 쉴 수밖에 없었다. 앉아있는 동안 바퀴 소리가 들리고 마차 오는 소리가 들렸다. 일어나서 손을 들었다. 마차가 멈추었다. 어디로 가는 마차인지 물었더니 마부가 먼 곳에 이름을 댔다. 그곳은 로체스터시와 전혀 상관없는 곳이었다. 거기까지 가는데 요금이 얼마인지 물었더니 30실링이라고 했다. 나는 20실링밖에 없다고 했더니 그 액수만큼 태워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마차가 비어있으니 안으로 들어가 앉으라고 말해주기까지 했다.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자 그 마차는 계속 앞으로 나갔다. 착한 독자여, 내가 그 당시 느꼈던 것을 느끼는 일이 없기를. 나처럼 그렇게 뜨겁고 가슴 아픈 눈물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일이 없기를. 그 시간의 나처럼 그렇게 절망적이고 고통에 찬 기도를 올릴 일이 없기를. 나처럼 전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악의 도구가 될까봐 두려워하는 일이 없기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